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 있다는 착각,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질리언 테트는 인류학자입니다.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이 돈의 세계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목격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질리언 테트는 1967년생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편집국장, 그리고 인류학 박사입니다. 기존의 사회분석 도구들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복합적인 원인들을 포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세상 속의 진짜 문제를 읽어내기 위한 도구로 인류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사이 이제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어떻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인류학자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보이드는 몇 년 동안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민족지학 연구를 실시했다. 이 민족지학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방이나 집에 있는 청소년들과 몇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이 휴대전화에 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축구 시합 등에 참여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쇼핑몰에 같이 가서 시간을 보냈다. 취지는 비구조화된 질문을 던지고 가능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 애물단지 같은 휴대전화를 넘어서 그 이상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찰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미국의 중산층 청소년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 놀라운 태도를 보였다.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엄마가 제 일정을 다 짜놔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밤에 뭘 할지 선택할 수 없어요. 엄마는 멕시코 출신인데 제가 유괴당할까봐 항상 걱정하세요. 저희 엄마는 제가 집 밖에 자주 나가지 못하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는 늘 저를 집에 잡아둘 핑계를 대세요. 이전 세대의 미국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집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1980년대에 필라델피아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보이드는 친구들과 동네 쇼핑몰에 가서 놀았다. 이제는 쇼핑몰 경영자가 쇼핑몰에서 노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들이 모이려고 해도 공원이나 길 모퉁이 같은 공공장소에서 쫓겨나기 일쑤다. 1969년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2학년생까지 전체 아동의 48%가 도보나 자전거로 학교에 갔는데 가족이 차로 태워다 주는 아동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수치가 역전돼서 13%가 걷거나 자전거를 탔고 45%가 가족의 차로 등교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휴대전화나 가상공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는 생각해보면 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휴대전화나 가상공간을 살펴보는 것은 부모와 정책 이반자의 방식이다. 엔지니어들이 휴대전화를 설계할 때도 같은 방식이었다. 그들에게 휴대전화 밖의 세계는, 실제 세계는 휴대전화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청소년들의 실제 세계를 부모들이 통제하고 있기에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에서 어슬렁거리는 시간이 2배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가상공간은 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탐색하고 어슬렁거리고 친구나 지인들과 모이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 다보스에서 이 강연을 듣고 나서 2가지를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 아이들에게 실제 세계에서 어슬렁거릴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인류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왜 휴대폰에 몰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발견을 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 세계를 아이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의 해결법. 2번째는 나 자신에게 사각지대를 계속 일깨워주자는 것이었다. 모든 영역에서 사회과학의 귀를 열어야 했다. 이 민족지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학에서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곧 개방적인 집중 대면 관찰법을 일컫는 용어다. 인류학자가 아닌 연구자들도 본격적인 인류학 이론을 끌어오지 않고도 이 민족지학 기법을 활용하므로 모든 민족지학이 인류학은 아니다. 반면에 거의 모든 인류학자가 민족지학을 사용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민족지학이라는 용어를 인류학 대신 자주 사용한다. 덜 딱딱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민족지학이 좀 딱딱해 보일 수가 있는데 영어로 했을 때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니까 뭔가 이 그래피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이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좀 덜 딱딱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킷캣이라는 이 초콜릿 과자가 있는데요. 20세기에 영국의 공장 노동자들에게 잠깐 쉬세요. 킷캣과 함께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소박한 한 끼라는 문구로 광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는 이 잠깐 쉬세요라는 마케팅 문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조사를 했는데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에게 이 메시지의 문제가 뭔지 직접 물어보지 않고 몇 주에 걸쳐서 청소년들에게 잠깐 쉬세요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진을 한 장 골라 보드에 붙이고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생각을 설명하게 했다. 이 방법은 미국의 마케팅 업계에서 20세기 후반에 처음 출현했고 민족지학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일본 청소년들은 주로 음악을 듣거나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잠을 자는 사진을 골랐다. 그러니까 쉬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일본의 청소년들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콜릿을 먹는 사진을 고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2001년에 일본의 킷캣 브랜드를 담당하던 일본인 마케팅 책임자들은 특이한 현상을 포착했다. 남쪽의 규슈 지방에서만 이 킷캣 판매량이 12월과 1월, 2월에 급증한 것이다. 이 이름이 규슈 지방 방언으로 반드시 이길 거야 라는 의미의 키토카츠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 입시가 치러질 때 이 학생들이 행운의 징표로 킷캣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내용을 발견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무시했고 그래서 앞서서 그 잠깐 쉬세요라는 마케팅 문구가 통하지 않게 되자 드디어 다른 전략에 몰두를 하게 된 거죠. 입시장 부근의 호텔 1층에 부탁을 해서 투숙객들에게 반드시 벚꽃이 필 거야 라고 적힌 엽서와 함께 이 킷캣을 공짜로 나눠주게 했다. 효과가 나타났다. 이 판매량이 급증했다. 학생들이 킷캣을 오만머리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적이죠. 그래서 현지 소비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하나도 그냥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는 X선 장비로 사유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렴풋한 정도로만 인지하는 숨겨진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원인을 X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Y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쉬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힘내자라는 메시지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처럼 말이죠. 이 하트버드 화재보험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의 경영진이 석유통 창고에서 연이어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화학기술자이면서도 예일대에서 인류학과 언어학을 전공했던 워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창고 작업자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포착하고 모든 정보를 편견 없이 흡수하려 했죠. 이 워프는 창고 작업자들이 가득 참으로 표시된 석유통을 다룰 때 더 조심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비어있음으로 표시된 석유통이 보관된 창고에서는 부주의하게 담배를 피웠다. 왜일까? 영어로 empty는 nothing을 연상시키는 데다 지루하고 무료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어있음으로 표시된 석유통에는 인화성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워프는 창고 관리자에게 작업자들에게 비어있음의 위험성을 주지시키라고 조언했고 이후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 이 수수께끼는 과학만으로는 풀리지 않았다. 과학과 함께 문화분석이 수수께끼를 풀어주었다. 그래서 이제 화학에 대해서도 잘 알면서 인류학적 지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을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류학적 시야가 다른 지적 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고 강조한다. 음식에 소금을 치면 재료가 잘 섞이고 풍미가 살아나듯이 경제학이나 데이터과학이나 법학이나 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인류학의 개념을 더하면 더 깊이 있고 풍부한 분석이 나온다. 저는 이것을 도구를 하나 더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칼을 2개를 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2개를 같이 쓴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저자가 제일 히트쳤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자의 어떠한 예지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경고하는 칼럼을 계속 이 저자가 썼던 것 같습니다. 렉스 칼럼을 쓰기 위해 금융인들을 인터뷰하면서 구조화되지 않은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내게 해주는 말과 함께
해주지 않는 말에도 주목하려 했다. 그리고 두어 번은 타지키스탄에서 썼던 전략을 빌려왔다. 사람들에게 빈 종이와 연필을 나눠주고 그들 세계의 여러 조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려보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민간은행이나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주는 흐름들을 그리지 못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같은 매체는 주식시장에 관해 방대한 기사를 생산했다. 하지만 기업 채권에 관한 기사는 적고 파생상품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제 금융제도는 빙하 같다. 내가 동료들에게 한 말이다. 더 거대한 부분은 거의 다 물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이런 낯설고 어슴푸레한 세계 안에 리스크가 쌓이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몇 번 내보냈다. 금융인들이 반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금융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들을 탐구한 결과 그들이 전체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파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도 전체적으로 금융의 흐름 전체를 보고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치중된 기사들만 내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금융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것을 포착해서 기사로 내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외가 있었다. 그러니까 금융인들이 반발을 했는데 이런 기조에 이런 맥락에 어떤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2005년과 2006년에 소수의 헤지펀드 투자자만이 이런 CDO와 CDS 호황의 한복판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투자와 반대 방향에 베팅하기로 했다. 이런 전략에 나온 계기는 어떤 금융인이 플로리다에 갔다가 여러 개의 모기지를 받아놓고 갚지 못하는 폴댄서를 만난 것이 계기였다. 금융사슬의 반대편에 끝에 있는 살아 숨쉬는 인간을 만나보고는 그들이 만든 작품에서 모순을 발견한 것이다. 새의 눈으로 보는 금융인의 관점은 벌레의 눈으로 보는 인류학자의 관점과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바로 이런 태도로 인해 상황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돈의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약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죠. 반면에 이제 이론적 관점에서, 추상적인 관점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방식과 인류학적 방식은 완전히 상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출현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탐구법은 관찰의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되게 먼저 연구하려는 주제나 해결하려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검증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이런 방법을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 적용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어떤 관점에 오염된 상태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현실을 꿰어 맞춘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인류학은 다른 방향을 택한다. 인류학도 먼저 관찰부터 시작을 하지만 중요하거나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혹은 주제를 어떻게 분류할지를 사전에 철저히 판단하지 않는다. 일단 어린아이의 호기심으로 열심히 듣고 배우려 한다. 그렇다고 인류학자가 개방형 관찰법만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관찰 대상을 이론의 틀에 넣고 일정한 패턴을 찾을 때도 있다. 실증적 방법을 활용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인류학자는 무엇보다 열린 마음과 넓은 렌즈로 시작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인류학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학문으로서 주로 미시적 차원을 들여다보고 거시적 결론을 끌어낸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소개한 내용의 한 10배, 한 20배 정도 되는 사례들과 내용들이 이 책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알고 있다는 착각을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알고 있다는 착각에서도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이 센스 메이킹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센스 메이킹에 관련된 책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 있다는 착각과 센스 메이킹이라는 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쌍둥이 같은 책이거든요. 물론 이 센스 메이킹은 좀 더 현상학, 철학적 관점을 강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류학적 관점을 도출하고 있고 또 알고 있다는 착각은 철학적인 것보다는 인류학적 관점을 좀 더 적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인류학자들이 이 철학자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시점으로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풀어가는지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